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원화가 아닌 달러를 기준으로 한 자산을 미리 비축해야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보유한 한국 주식의 3분의 1을 일시에 빼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10개 국가가 외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위기 속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1,400원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은 우리 경제에 켜진 매우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원달러 환율 데이터를 회귀 분석해 본 결과 환율은 84%의 확률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의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이 환율 지표입니다. 환율에는 국가 부채 비율부터 한미 통화 스와프 유무까지 수백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종합 주가 지수는 1000포인트에서 270포인트까지 폭락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70%나 폭락했고 반대로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상승했습니다. 오늘 은행을 방문했더니 1달러를 사기 위해 1,5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 연말에는 환율이 1,500원을 확실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국내 총생산 순위를 보면 미국이 30조 달러로 압도적이며 한국은 13위 수준인 2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며 이는 태국 바트화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금융 분야는 세계 40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방어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90%를 무조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3조 달러, 일본과 스위스는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6천억 달러까지 외환 보유액을 넉넉히 비축하여 국가 경제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불과 이틀 뒤에 외환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과거 때문에 저는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를 믿기보다 스스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은 겨우 23%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만은 국가 국내 총생산의 무려 80%에 달하는 금액을 외환 보유액으로 쌓아두고 있어 매우 대조적입니다. 대만은 이미 97년 한국이 위기를 겪을 때도 탄탄한 준비 덕분에 끄떡없이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가장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마땅히 이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 경제 규모와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적정 외환 보유액은 9,20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3개월치 경상 지급액인 석유 결제 대금 1,000억 달러와 유동 외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채권인 유동 외채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의 3분의 1인 약 3,000억 달러가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외국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 이상을 비축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9,20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현재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00억 달러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권고한 최소 금액인 7,000억 달러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이 권유한 만큼만 보유했다가
결국 10번째 국가 부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현재 10개 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2025년 기준 국가 부채 비율은 순수 국채만 따졌을 때 52%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와 군인 및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실질 부채율은 130%에 육박합니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현재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주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든든한 우방의 금융 지원이 부재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일본과도 과거 7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외교적 안전망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에 소극적인 이유는 한국이 그들의 외교적 요구에 조금 더 순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매년 무디스나 S&P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높은 국가 부채와 통화 스와프의 부재, 그리고 세계 2위 수준의 높은 무역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수출과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명백한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산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며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의 겨우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자산의 70%를 주식에 투자하여 노후를 대비하지만 한국인은 대부분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원화 자산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산 가치를 지키는데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세계 1위 기업에 투자하여 은퇴 시점에 1조 원을 벌었다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도 방법이지만 서초동 아파트 당첨과 같은 기회는 막대한 현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고 있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조차 시도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한국의 상위 기업 규모를 비교해보면 그 체급의 격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육박하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반면 한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700조 원 수준으로 엔비디아의 10분의 1 규모에도 못 미칩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는 바로 미국의 1등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급등하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과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만약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미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최근 만난 한 기업인은 회사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100억 원을 은행 예금이 아닌 S&P 지수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S&P 지수는 역사적으로 매년 평균 30% 정도의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온 검증된 투자처입니다. 개별 종목은 큰 폭으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할 위험도 있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30% 급락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올해 100% 넘게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수익을 원하고 30%의 하락을 견딜 수 있다면 엔비디아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안정적인 S&P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 달러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환율 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금값은 매년 76%의 확률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84%의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올해 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1,600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6년에는 환율이 1,600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요약해보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728조 원 규모이며 2026년에는 약 4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예상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추경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10개 국가가 이미 외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는 무려 10번째 국가 파산을 맞이했는데 이는 외환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바레인,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가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는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역사적 패턴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자산별 상승 확률은 원달러, 환율 84%, 서울 집값 90%, 금값 76%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국제 금융 경쟁력은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저는 현재의 각종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을 약 30%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60%를 넘어서면 국제사회는 해당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순수 국채만 계산하더라도 2029년이 되면 위험 수치인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예상 국채 비율은 52%지만 국제통화기금은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잠재적 부채를 모두 합산할 경우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부채 비율은 이미 130%에 육박합니다. 제가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997년 현대증권에 재직하던 시절 처참했던 IMF 외환 위기의 현장을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당시 10만 원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순식간에 3만 원으로 곤두박질치며 기업 가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밀려나며 시장 전체가 무려 70%나 대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시 대표 아파트인 은마 아파트 가격이 2억 원까지 떨어지며 폭락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붕괴되고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이 바로 외환 위기의 공포입니다. 당시 건실했던 대한민국 기업의 절반이 도산하여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의 핏줄인 은행들조차 절반이 무너져 내리며 국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은행은 당시 파산 위기에 몰린 5개의 부실은행이 합쳐져 탄생한 곳입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한일은행이나 상업은행, 평화은행 같은 은행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통폐합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던 거대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리는 금융 구조 조정의 태풍이 바로 IMF였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은행 예금 이자를 무려 100%나 지급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가가 파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해 위험수당 성격의 고금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대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그 100%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외환 위기를 겪을 때도 환율 급등으로 자산 가치가 폭락하자 외국인들이 헐값에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100% 이자를 준다고 해도 선뜻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것은 바로 원금 손실의 공포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 적금 이자는 3% 수준으로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면 안정적이지만 수익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이며 아르헨티나는 10번째 파산을 맞이한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금융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개인 차원에서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면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해 세계 1등을 자랑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위, 국내 총생산은 세계 10위권으로 실물 경제는 매우 튼튼한 편입니다. 그러나 금융 경쟁력은 세계 40위권으로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 시스템이 턱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경제 대국 사이에 위치한 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도약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으로는 고임금, 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고환율의 3고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을 100%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문제인데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강성 노조 문화입니다. 한국은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 반면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조차 없는 유연한 시장입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공무원 11만 명을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통화를 하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않으면 즉시 해고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노동 강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카페에 가고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보는 등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낮은 업무 강도와 비효율적인 근무 태도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2025년 기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가지고 나간 자본이 2배나 더 많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 자녀들인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45%에 머물러 절반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여 2026년부터는 지방세를 포함해 약 27%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세계 평균 법인세인 21%와 비교했을 때 기업들에게 훨씬 더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상속세 문제도 심각한데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60%가 넘는 징벌적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자산가들은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나 캐나다 등 20여 개 국가로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때 내는 국외 전출세는 27%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60%의 상속세를 내느니 차라리 27%의 세금을 내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입니다. 부유층의 해외 이탈은 국부 유출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는데 바로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함께 찾아온 디지털 혁신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를 자랑하는 압도적인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위험 요소를 짚어보자면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와 한일 통화 스와프가 모두 부재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의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일 통화 스와프라도 조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일본과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1,000만 명이 방문하지만 일본인은 한국에 300만 명만 방문하는 등 인적 교류 불균형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5%에 달하는 반면 내수 시장이 큰 일본은 25%에 불과해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대외 환경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대외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한국은 3만 6천 달러로 3만 5천 달러인 일본을 추월하여 더 부유해졌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전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자존심을 접고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합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국가 부도의 위험에서 사실상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기축통화국이란 자국의 화폐로 전 세계 어디서든 석유와 같은 필수 자원을 즉시 결제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이 5개 통화만이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 인정받습니다. 이들 5개 국가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돈을 찍어내 갚을 수 있기에 국가 부도가 날 일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 비율이 113%에 달하지만 시민들은 복지 축소를 반대하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상당 부분도 복지비로 지출되는데 한번 늘어난 복지는 다시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장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우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혁신적인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버는 일반인이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인데 택시 업계의 반대로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에서 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젊은 층은 배달업으로 빠지고 그렇지 못한 고령층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 요금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 걸음이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도 하루빨리 우버를 합법화하여 꽉 막힌 규제를 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버만 허용해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30만 개에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집에 세워둔 부모님의 자가용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법으로 명시된 불법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일일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신산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기존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는 마치 1876년 개화기 당시 서구의 문물을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쇄국 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발전할 때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립을 자초하다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기술 규제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호주 역시 우버 도입 당시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했지만 지혜로운 상생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우버가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기존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기부하도록 하여 신구 산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려면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야말로 혁신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줍니다. 정부가 이러한 혁신적인 마인드로 규제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하기 힘든 환경과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부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사모펀드에 팔려나가는 비극이 비일비재합니다.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21%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5%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까지 파격적으로 낮춰 전 세계 기업들을 유치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제조업 부활을 위해 현재 21%인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60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서 완공되어 본격적인 메이드 인 USA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올리는데 골몰하기보다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
10%로 낮추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1인당 국민 소득 12만 달러의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에 불과하며 주식 관련 세금이나 상속세가 전혀 없는 금융천국입니다. 이러한 혜택 덕분에 아시아 금융본부의 80%가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융허브를 외치면서도 국민연금은 전주, 사학연금은 나주로 보내며 기관들을 지방으로 흩어놓았습니다. 거래소는 부산,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에 있는 등 금융인프라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전국 일주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결국 한국을 떠납니다. 뉴욕이나 싱가포르처럼 금융 중심지는 한 곳에 집적되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흩어진 금융 공기업을 다시 모으고 세금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며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은 30%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52%에 달하는 국가 부채 비율과 턱없이 부족한 외환 보유액의 현실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이는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 구조상 고환율은 수입 물가 폭등을 불러와 경제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장 자동차 기름값부터 지하철 요금까지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은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금을 매수하여 자산 가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84%의 확률로 우상향할 것이며 내년에는 16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을 방어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결국 미국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 무대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지만 금융은 세계 40위 수준이라 원화를 받아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 한국 무역 흑자 100조 원 중 80조 원이 미국에서 나왔기에 트럼프는 한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탑재하여 보급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갤럭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원화를 사용하게 된다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플랫폼을 가진 삼성전자가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어야만 미국도 원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통화 스와프에 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을 냉대하는 것도 결국 원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 없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은 30조 달러, 중국은 20조 달러인 반면 한국은 2조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5%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자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향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루어지면 테슬라와 합쳐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서는 거대 기업이 될 것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를 소유한 강력한 콘텐츠 제국입니다. 한국의 1등 기업인 삼성전자도 훌륭하지만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비교하면 체급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에서 벗어나 더 넓은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특정 종목 하나에 전 재산을 거는 것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5위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성장성이 높지만 변동성 또한 크기 때문에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이 불안하다면 미국 시장 전체의 성장을 따라가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미국의 70% 수준까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왔으며 이는 미중 갈등의 핵심 원인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자신들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90%를 독점하고 있어 미국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대신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한국의 고려아연이 미국의 히토류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최첨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도 없고 항공모함이나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위해 중국과 결국 무역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히토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공약도 현실적인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실제로는 30% 정도만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 호주와 함께 히토류 동맹을 맺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역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넘지 않도록 공급망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야 안전합니다. 과거 마늘 파동 때 중국이 휴대폰 수입을 중단하거나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매달 2만 원씩 납입하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최근 서초동 아파트 분양 사례처럼 당첨만 되면 즉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중요해졌지만 한강 이남의 핵심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동산이 부담스럽다면 앞서 강조했듯이 미국과 한국의 일 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작년에만 6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부도 처리가 되었을 정도로 중소형주 투자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급등한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테마주를 쫓아다니는 것은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달러 자산과 1등 주식을 모아가는 정석 투자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번 파도 속에서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